자, 그러면 중개 실무 관련 법령 교재는 181쪽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유인물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나간 유인물 중개계약서 작성 요령 우리가 법령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그를 대체하고 이제 실무의 세 번째 단계 조사 확인이에요. 그럼 조사 확인의 의의는 일단은 물건을 잘 알아야 중개 잘할 테고요. 조사 확인의 대상은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 확인 대상이 되는 거고, 이때 조사 확인 기준 공부와 불일치 해결에 대한 부분 정도는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마지막 출제가 27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잘 안 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전에 언제 냈었냐면 18회 시험이었어요. 18회 때. 그리고 10년 만에 27회 때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10년 되려면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 이 부분이 지금 싹 빠져 있는데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조사 확인을 할 때 일단은 공부상 조사가 있고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공부상 조사 관련해서 어떤 공부를 기준으로 무엇을 조사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하여 부동산에 표시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건 물건의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얘기하는데 소재지, 면적, 지목,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경계도 마찬가지고요.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라든가 건축물 대장, 즉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에요.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이것은 등기상 증명서가 기준이 될 테고,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제 조사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럼 기준 공부를 이해했으니까 공부끼리 서로 안 맞았을 때 이게 바로 불일치예요. 그래서 대장에 기재된 사항과 등기상 증명서 기재된 사항이 불일치하게 되면 누가 우선이냐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기준 공부를 이해한다면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물건에 표시하는 사항이 불일치했어요. 소재지, 면적, 지목,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이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안 맞았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뭐가 우선이다? 대장이 우선이죠. 근데 소유자 인적 사항이라든가 지분 관계가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등기상 증명서가 우선이에요. 경계의 불일치를 유의하는데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서로 안 맞은 거예요. 지적도에 지금 경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서로 안 맞아 버렸습니다. 그럼 이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사항, 뭐가 우선이다? 공부상 경계, 지적도상의 경계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특단의 사정이라는 것은 측량을 잘못했다. 이런 과오가 없는 이상은 당연히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만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고요. 나머지 그럼 조사 확인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 설명 사항이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거든요. 이거를 어디까지 무엇으로 조사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사항,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시설물 상태, 벽면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사거든요. 이건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기본적인 사항은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이기 때문에 이건 공시법과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은 등기상 증명서 이걸 기준으로 조사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민법하고 공시법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민법이 연결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여기서 분묘기지권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 확인만 하면 되고 보수도 확인만 하면 되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는 이제 토지거래 과제는 별도로 들어갔으니까 농지법에 대한 거래규제, 농지법상의 규제가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 벽면도배, 환경, 입지, 취득 관련 조세 이것은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고, 그러니까 주 타겟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타겟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농지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뭔만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설명서 작성 요령이 나오는데 이 설명서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법령 시간에 이미 했습니다. 일단 자, 그럼 줄기를 그렇게 이제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181쪽에 지금 장사 등이라는 법률이 먼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장을 넘기시면 분묘기지권이 등장합니다. 찾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 우리가 민법 시간을 공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일단 그래서 이 분묘기권은 판례에 확립된 이론으로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상의 특수지상권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말이에요. 21회 때 이렇게 출제했죠.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차주란 표현은 일본식 표현인데 차주란 말은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죠. 사용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했어요. OX. 네? X죠.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해버리면 분묘기지권이라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는 거지 사용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채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해 두시고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됐죠. 하나는 동분이 있을 것, 시신이 누워 계실 것. 앉아 계셔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분묘권 성립 요건이에요. 이게. 그러면 동분은 있으나 시신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가묘. 장래이면서죠. 취득할 수 없다. 동분이 없어요. 시신은 있습니다. 이게 평장 또는 암장이죠. 그럼 이것도 분묘라는 점을 공시 못하고 있죠. 취득할 수 없다. 아주 잘 묻습니다. 가묘, 평장, 암장 취득을 못해요. 그 다음에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럼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정리됐죠. 분묘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집 모시겠네. 그래 하십시오.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취득해버립니다. 이것을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 다음에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했잖아요. 취득 시효에 의해서 취득할 수도 있죠. 이때는 20년간 점유로 하면 돼요. 이때 이 점유가 폭력에 의하지 아니한 점유해야 되죠. 이게 평온한 점유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비밀로 하지 않아야 되죠. 이걸 공연한 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이 분묘에 대해 수호봉사를 하시게 되면 분묘지권을 시효로 취득합니다. 이게 시효 취득형, 취득 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하는 거예요. 내 땅에다가. 그리고 분묘를 설치해 놓고 이장을 한다는 특약, 철거한다는 특약함이 없이 이 토지를 파는 거예요. 양도한다. 그럼 내가 취득해버리는 거죠. 이걸 그래서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된 거예요. 승낙형, 취득시효형, 그 다음에 양도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이 됐고요. 그럼 이렇게 성립된 분묘기권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효력은 취득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종손이 취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이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 취득자가 종손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분묘기권을 시효 취득했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전 늦게 해라. 그 토지를. 맞죠? 그 부분을 이전 늦게 해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권리 행사를 누가 하라는 얘기예요? 종손이 하라는 얘기지. 맞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여 분묘지권을 시효 취득했다. 이 경우에 종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연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시간적 효력인데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었어요.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봉분이 존재하고 수호봉사는 끝까지 간다. 사실상 이 토지 뺏긴 거라고 그랬죠. 분유권 취득해버리면. 그래서 수호봉사는 계속된다.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 그러면 당사자 약정, 존속기간 약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약정이 우선이 되는데 약정이 있다면 이때는 언제나 이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잖아요. 그럼 민법 지상권편이 준용된다고 봐야 돼요. 분묘지권도. 그러면 지상권편은 최단 존속기간이 있죠. 최단 기간이 있어요.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그럼 최단 기간까지도 준용이 될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럼 분묘라는 것은 공작물로 봐야 되죠. 견고한 건물로 볼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작물이에요. 영원히 사실 것이라고 했고 견고한 건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공작물인데 공작물은 최단 몇 년? 5년이죠.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적용될 거냐? 이거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류지급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으니까 요것도 이 판례가 변경돼야 될 건데 현재로서는 이 판례가 변경이 안 됐어요. 이게 법정지상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은 원래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분묘지권은 둘 다 지상권 유사 물권이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요거에 이제 결정적 차이가 두 가지가 뭐였냐면 법정지상권은 지류지급가 있었어요. 근데 분묘지권은 없었죠. 근데 이 부분을 전원합체 판결이라고 이번에 변경한 거예요. 변경했고 그 다음에 이거 최단 기간이 적용이 되느냐 이 문제가 차이가 있었거든요.
법정 지상권은 최단기간의 적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이 법정 지상권 취득했잖아요. 30년 갑니다. 근데 분묘기권은 없다는 거예요. 지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것도 받게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이 판례는 변경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최단기간의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얘기입니다. 승낙형 설치하는 거요.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설치하겠네. 모시겠네. 토지 소유자가 그래 하십시오. 승낙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취득하죠. 단 3년 뒤에는 이장을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3년이 유효하냐의 문제예요. 최단기간이 적용이 된다면 이거 무효죠. 5년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장소적 효력인데 이것도 엄청 잘 묻는데, 원래 분묘 기지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분묘 기지라는 것은 이 봉분이 안치된 밑에 땅이에요.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면 동그랗죠. 여기까지만 분묘기권 효력이 미친다면 절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주변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다만 우리나라 분묘는 대부분 이 뒤에 초생딸 모양의 둔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하겠어요? 사성이라 불렀는데 이 사성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수봉산 필요한 범위에서 주변의 공지를 포함하지만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봉분으로부터 사성이 30m 뒤에 있어요. 여기까지 미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지료 지급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오늘 이 판례가 유인물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4월 이 판례가 29일 날 나왔죠.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현재 그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는 이 판례가 아직 안 떠 있어요. 안 떠 있었는데 제가 이거 법률 신문을 조회해가지고 이 판례 공보를 조회를 해서 지금 실은 겁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 나온 판례요. 지금 판례 변경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시효 취득했을 때 지료지급 의무가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정확하게 그 유인물을 잠깐 보시면 판례가 지금 유인물 6페이지에 있죠.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 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알아보시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번 4월 29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열어가지고 판례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진작에 했어야 돼요. 이거 진작에. 그래서 어쨌든 판례가 이제 지료. 그러니까 이 요지는 그거죠.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했어요.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판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본서로 요약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판례 지금 쭉 실려 있는데 거기 184쪽에 지금 제가 되도록이면 이 184쪽에 있는 판례 순서대로 일단은 그렇게 실었습니다. 자, 보죠 그럼. 지금 여기 판례 첫 번째 칠판 보시죠 그냥. 그리고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돼요. 민법 시간에 이미 공부했으니까. 분묘 기지권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설 권능, 이장할 권능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분묘기권 취득했습니다. 다른 일방에 합장을 위하여 단분 형태나 쌍분 형태로 재설치하는 거예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주 유명한 판례 잘 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집단 설치된 분묘인데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이게 문중묘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선대들이 누워 계시는데 집단적으로 설치된 분묘가 모두 분묘기권을 취득했어요. 문중묘지라고 가정해봅니다. 족보를 정리하다 보니까요. 여기 누워 계신 분이 이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예요. 그래갖고 분묘기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분묘기지권이 유지가 되느냐 이 문제였어요. 유지가 되느냐. 이게 부부 일방의 합장을 위해 쌍분 단분 형태 재설치 인정 절대 안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인정이 됐어요. 여기서는 특이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 판결 내신 대법관이 분명히 문중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게
근데 왜 그랬냐면요. 집단 설치된 분묘가 분묘 기지권을 모두 취득했고 분묘기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을 했다면 그 분묘 기지권은 전 분묘 수호를 위해서 취득이 된 것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장을 했다면 유지된다고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다만 이장을 하여 공토가 생긴 부분이에요. 공토. 이 부분은 소멸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한 번도 안 낸 판례인데 이해만 해두세요. 집단 설치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유지됐다, 소멸했다? 유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자의 점유입니다. 이자의 점유는 자주점입니까? 타주점입니까? 타주점이죠. 타주점이에요.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다만 인접 토지가 내 땅인 줄 믿고 여기다 분묘를 설치했어요. 이 점유는 자주점이죠. 내 땅인 줄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분묘 기지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단 기간 5년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판례 분묘 일부가 멸실이 됐어요. 멸실이 됐습니다. 유골이 존재하죠 지금.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도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 됐어요. 소멸했다 유지됐다? 유지가 됐죠. 판례로 봤을 때 그냥 이건 유지된다 봐야 되죠. 일시적 멸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다음 분묘기권은 종손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이 취득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말씀드렸고 다음에 7번 판례 그 분묘기지권은 점유를 소반하는 권리잖아요. 점유를 소반하는 권리인데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그럼 권리의 포기라는 것은 의사표시로 포기가 되는 거죠. 포기가 되는 건데 이때 점유까지도 포기하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였어요. 이게.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기본적으로 점유를 소반하는 권리지만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해만 해두시는데 총유물인 임야예요. 그럼 총유물인 임야라는 것은 문중산을 기억하시면 돼요. 문중은 소유 형태가 총유죠. 그러면 문중산인데 이 산에다 대고 분묘를 설치하도록 승낙을 해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승낙을 해줘버리면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분행위다. 그러므로 문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 판례를 엄청 지금 잘 내고 있는데 분묘기지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장사법이에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장사법이 2001년도 1월 13일 날 시행된 거예요.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날 장사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장사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이 규정이 있습니다. 장사법 규정에는 타인의 토지나 타인의 묘지에 승낙을 안 받고 분묘를 설치했잖아요. 또는 자연장을 했어요.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안 받고 분묘를 설치한 자는 분묘 보존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있어요. 이게. 따라서 장사법 시행 후에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잖아요. 분묘지권에 대해서. 근데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였어요. 이때는 시효취득 인정하겠죠? 근데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시효취득한 분묘지권은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는 위 법률 시행일까지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시효에 의하여 분묘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분묘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로부터 지류지구분과 있다고 판례가 변경된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판례 정도는 이해를 해두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참고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 중에 이제 지류지급에 대한 판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상권을 공부하면서 지상권 소멸 청구 기억하고 있죠? 지상권 소멸 청구 지료지급 몇 년분? 응? 아니 2년이죠. 2년. 2년은 항상 발음 조심해야 돼요.
2년이죠. 2년분의 지료를 지급을 지체했어요. 그럼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이거 형성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이거 형성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예? 청구권이라고 써 있는데 청구권 물어보면 당연히 의도로 봐서 형성권이죠. 형성권입니다. 이거 청구권이라도 하면 형성권이에요. 지료 지급 2년분을 지체해버리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바로 소멸해버립니다. 그렇듯이 분묘기권도 그렇다고 봐야지. 이제 지료 지급을 2년간 지체해버리면 그냥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맞죠? 참고하시고. 법정사건도 그러잖아요. 법정사건 판례에서도 지료 지급에 합의가 있었어. 근데 2년분 지체해버렸어. 소멸 청구해버렸어 그냥. 그러면 법정사건 소멸한다는 게 판례잖아요. 똑같아요. 분묘기권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민법에서 이제 공부하시니까 이 정도 판례는 꼭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교재에도 다 이 판례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묘기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뭐라고요? 장사법. 그래서 이제 장사법의 내용을 이해해 두시는데 그럼 교재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이제 용어가 정리가 먼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상 사용하는 용어인데 자, 칠판 보시죠 그냥. 자연장애라는 장사 방식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자연장애라는 것은 유골의 골분입니다. 유골의 골분, 빵거를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장이다. 그래서 새로운 장사 방식인데 나무 밑에 모시면 이게 뭐라고요? 수목장. 화초 밑에 모시면 화초장. 잔디 밑에 모시면 잔디장.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통칭하여 자연장이라고 불러요. 다음에 이 법은 묘지와 분묘를 확실히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분묘라는 것은 시신을 안치하는 시설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분묘예요. 이게 분묘. 그 다음에 이 분묘들을 설치하는 일정 면적의 구역, 이것을 묘지라 한다. 그래서 이게 묘지. 이게. 그래가지고 이 묘지에 대해서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럼 공설묘지는 시도사가 설치했거나 시군 구청에 설치한 묘지예요. 이게 공설묘지고 사설묘지는 개인이 설치했거나 문중이 설치했거나 법인이 설치한 묘지가 사설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설묘지 종류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입니다. 여기는 적용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현충원 있지 않습니까? 현충원은 공설묘지 아니? 국립묘지죠. 국립묘지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봉안시설이라는 말은 종전에 이제 납골시설을 썼는데 납골이라는 말에 상당히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봉안으로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그래서 봉안시설의 종류는 봉안묘, 묘의 형식을 띈 거. 그 다음에 이제 봉안당, 이게 건축물의 형식을 띈 거죠. 당자가 무슨 당자라겠어요 이게? 집당자. 우리 그저 고전들 어우당전서 이런 거 보면 당자가 전부 다 집당자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건축물의 형식을 띈 거. 봉안당 많이 보셨다니까 이미. 드라마에서 엊그제도 나왔죠? 주말에 하는 거. 요즘은 공부하시라고 주말 드라마를 못 보시나? 아니 주말 드라마 못 보는 재미가 없어서 어떡한데? 나는 그 주말 드라마 보는 재미로 주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그 주말 드라마 열심히 보시면 우리 사장님은 주말에 그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그 시간대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8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말 드라마가. 그래갖고 이제 9시 끝나잖아요. 대충 9시 10분 정도. 그래갖고 다른 데 딱 틀잖아요. 바로 또 시작이야. 그래갖고 10시 반에 또 끝나. 그리고 10시 반에 끝났잖아요. 또 다른 데 딱 틀어. 그러면 또 10시 반에 시작하는 거 딱 있어. 40분인가. 이게. 그래갖고 주말에는요. 이걸 연달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시간대 뭐 과일 좀 깎아줘 그랬다가 난 맞아 죽습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봉안당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층층층 돼 있고 여기 이제 용기 담아져 있고 액자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봉안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봉안당이고 봉안탑은 탑의 형식을 띈 거고 봉안담은 담장의 형식을 띈 거예요. 담장. 그러니까 이제 봉안당하고 봉안담은 비슷한데 이게 봉안담은 담장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밀폐돼 있어요. 안 보여. 안에가. 그래갖고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걸로 그냥 막아져 있습니다. 이게 봉안담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럼 이 법상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뭐냐? 이 법상 가장 먼저 기억할 게 우리 교재 이 부분이 지금 사설묘지 자연장지 막 이래갖고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좀 그런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일단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기억을 해두는데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바로 사후신고 사항이에요. 사후신고. 행위를 한 다음에 신고 들어가는 건데 30일 내에 들어오면 됩니다. 30일에 들어가면 되는데 시신을 매장을 했거나 개인 묘지를 설치했거나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했어요. 그럼 이때는 30일 내에 천천히 신고하시면 돼요. 그럼 매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산인데 여기 우리 가족 묘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자리, 할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인데 이미 설치된 묘지에 시신을 안치하는 행위예요. 할머니 돌아가셔갖고 여기 우리 가족 묘지에 모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매장이다. 그러면 개인 묘지 설치는 뭐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산인입니다. 나무 일부분을 잘라내고 할머님을 안치하고 상석을 놓고 비석을 놔요. 그리고 사성을 둘러칩니다. 이게 바로 개인 묘지 설치예요. 그래서 이 방식이 우리 전통적인 장사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상주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30일 내에 천천히 고갈 거 다 들어오고 하고 들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도입된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30일 내 신고함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사전 신고 사항은 뭐냐면 화장을 한다. 사전 신고죠. 당연히 화장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필증 없으면 절대 화장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사설 화장시설, 사설 봉화시설 설치한다. 사전에 신고하면 돼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연장지 중에 사전 가족 자연장지나 문중 자연장지 있죠. 요거는 사전에 신고하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다 허가예요. 그럼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묘지는 허가예요. 왜 그러냐면 묘지는 살림을 훼손해야 되거든. 다만 개인 묘지만 사후신고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모두 허가사항입니다. 그다음 대규모로 설치하는 여기 그 종교단체 자연장지하고 법인 자연장지는 대규모로 설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사후신고를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하나하나 기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전에 신고하고 사후에 신고할 사항 이걸 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기억할 점이 면적 제한 규정이에요. 면적 제한 규정인데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시스템 분묘 한 기당 면적이에요. 이건 상석 비석을 다 포함합니다. 한 기당은 몇 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10제곱미터 못 넘겨요. 합장은 15제곱미터를 못 넘깁니다. 그럼 이게 세평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공설묘지에 써보신 분은 아시는데 상당히 비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장을 위해서 개장을 할 때는 조심해서 개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좀만 더 하면 옆에 분이 나 불러싸고 나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 한 기당. 요게 그러니까 요 한 기당은 10제곱미터를 못 넘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묘지, 개인 묘지, 가족 묘지, 문중 묘지, 법인 묘지가 있거든요. 개인 묘지에 대해서는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돼요. 요게 개인 묘지라고 그랬죠. 그럼 이 면적은 몇 제곱미터?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30제곱미터면 9평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되면 9평 이상을 절대 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 묘지라는 것은 뭐냐면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였던 분을 모시는 게 개인 묘지예요. 가족 묘지는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던 분들을 같은 구역 하나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중 묘지는 문중원들을 같은 구역 하나 모시는 거고 법인 묘지는 재단 법인을 설립해야 돼요. 이게 추모공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면적은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고 법인 묘지는 최소한만 규정했어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돼요. 3만 평 이상으로.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최근에 도입된 자연장지예요. 이것도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이건 또 어떤 모의고사에서 막 이걸 가지고 이하냐 미만이냐 갖고 막 크리티컬하게 냈는데 시험지로 확 찢어볼 일이지 이거는. 어쨌든 숫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 가족 자연장지도 100이에요. 이렇게 똑같죠. 그 다음 이제 문중 자연장지부터는 문중묘지 2배예요. 2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되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자연장지는 4만 제곱미터 이하, 법인 자연장지는 법인묘지의 절반입니다. 더 거꾸로. 이건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서 물어본 면적은 여기까지예요. 가족까지. 그럼 참고 신고냐 허가냐 이거 따져보면요. 보세요. 개인 묘지는 30일 내에 사후 신고했죠. 30일 내에. 묘지 있죠. 묘지는 다 뭐라고요? 허가. 사전 허가 사항이죠. 이거. 살림을 훼손해야 되니까.
개인묘지만 빼고. 근데 자연장지 있죠. 자연장지는 보세요. 자연장지는 개인장지 며칠 내? 30일 내고, 가족자연장지는 문중자연장지도 사전 신고. 그 다음에 여기 종교단체와 법인장지는 대규모로 설치하니까 이거는 허가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24회 때 문중자연장지를 물어봤어요. 허가냐 신고냐 이걸 물어봤는데, 그때는 왜 물어봤냐면 24회 때는 문중자연장지가 원래 허가사항이었어요. 이거.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도중에 중간에 장사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신고로 바뀐 겁니다. 그래갖고 24회 때 1번 지문에 딱 물어봤어요. 이거를. 아이고 반갑다고 얼른 맞춰버렸지. 근데 지금 기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개인자 들어갔죠. 개인 묘지든 개인 자연장지든 개인자가 들어가면 30, 30제로 기억하세요. 30, 30제. 뭔지 아시죠?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며칠 내 신고 알아? 30일 내. 면적도 30을 못 넘긴다. 이해하셨죠?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봉합묘 있죠? 봉합묘. 이게 납골묘인데, 봉합묘에 대한 부분은 직접 장사법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직접 장사법에 두고 있으니까 이거 이해 두시는데, 요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이 봉합묘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두시는데, 봉합묘 직사각형으로 생긴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이게 육면이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육면이. 이게 봉합묘. 그러니까 추모공원 가셨는데 만약에 뚜껑이 대리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봉합묘다.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뚜껑이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뚜껑이 잔디가 심어져 있으면 이걸 평분이라고 그래요. 평분. 이렇게 돼 있는데, 뚜껑이 대리석이면 봉합묘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괄호 2m, 세로 1m예요. 세로 1m고 높이는 10cm를 못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봉합묘 면적은 2 곱하기 1하면 2제곱미터죠. 2제곱미터를 못 넘기게 돼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여기까지 면적 제한 이해두시고, 참고로 상식적으로 이해해두세요. 봉분으로 지금 우리 많이 모시고 있잖아요. 봉분은 1m를 못 넘겨요. 그 다음에 평분, 직사각형인데 평분은 높이를 50cm를 못 넘기게 돼 있어요. 참고해두세요. 이 정도.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할 점이 면적 제한이다. 반드시 기억할 게 한기당 면적, 합장 면적, 그 다음에 개인 묘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세 번째 기억할 점이 존속기간 제한이에요. 존속기간 제한인데, 이 존속기간에 대하여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등 분묘의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30년으로 합니다. 근데 30년만 인정하면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연장을 허용하는데, 연장은 1회만 허용해요. 1회 몇 년? 30년. 근데 이 연장 기간은 조례로 단축할 수 없는데, 단축할 수 있는데, 단축이 없다면 최장 존속기간이 몇 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60년이죠. 최장 60년까지 갈 수 있고,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철거하셔야 돼요. 철거. 유예기간은 몇 년? 1년을 기억해 두죠. 1년 내 철거하여 화장하시거나 봉안시설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분묘규칙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죠. 지금 이게 우리 분묘기권의 존속기간이 당사자 약정기간이 없었고 분분이 존재하고 소봉사한다면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근데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예요. 장사법 그럼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존속기한 제한을 다 받고 있는 거죠. 분묘지권 취득했다 하더라도 60년을 못 넘겨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타인의 토지에다가 그 소유자의 승낙을 안 받고 설치한 분묘, 타인의 묘지에다가 그 묘지 관리자의 승낙을 안 받고 설치한 분묘, 이게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라고? 타인의 묘지에다 몰래 설치한 자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승낙을 안 받고 설치한 분묘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연고자를 안다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장을 해가라. 모르면 그 뜻을 공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안 해가잖아요. 그럼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딴 데로 옮겨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후일 연고자가 나타나서 분묘 존속 권리, 남의 땅에다 몰래 승낙 안 받고 자연장했다. 자연장 보존 권리 모두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규정이 장사법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 중에 시효취득형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는 분묘지권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효취득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양도형이라든가 승낙형은 그대로 취득할 수 있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장사법 주요 골자 4가지는 꼭 기억한다. 사후신고, 면적제한, 존속기간 제한, 그다음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이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교재에 지금 쭉 흩어져서 이제 써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을 다 봤어요.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 했죠? 그럼 유인물 보시죠. 이제 농지법. 우리 공법 시간에 농지법 한 번은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이 농지법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하는 부분은 아닌데 본법과도 연계가 돼 있고 혹시 저한테 들은 내용이 또 공법에서 나오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도는 커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지법에 대한 거래규제, 그 오늘 유인물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농지법상 거래규제인데 제 요약집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농지법상 거래규제인데 농지는 기본적으로 경자 유전의 원칙이 정되고 있어요. 경자 유전의 원칙. 요약집을 갖고 계시면 요약집 보시면 돼요. 그냥. 농사를 지을 자만 농지를 가져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는 소유할 수 있는데 이때 소유상한제 3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유상한제 3가지라는 게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어요. 농업경영을 안 합니다. 그럼 이때는 상속받은 농지에서 만제곱미터 이내에서는 그대로 소유할 수 있어요. 농업경영을 한다면 소유상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 짓다 이농하는 거예요. 8년입니다. 8년 이상 농업경영하다가 이농을 해요. 그럼 이농 당시 보유농지에서 역시 만제곱미터 이내에서는 계속 소유할 수 있고요. 도시민이 주말 농량용으로 취득할 수 있죠. 이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하나에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만천이에요. 만만천. 이건 세대원 전부 합산이에요. 부부 합산, 자녀 합산, 다 합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천이다. 그럼 농지가 과연 뭐냐? 이 문제인데 농지는 요거에 대해서는 15회 때 외에는 물어본 적이 없는데 농지의 개념은 지목이 전답과선이면 농지예요. 이건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목이 전답과선이다. 무조건 농지로 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세법 시간에는 목장용지가 돼 있었죠. 근데 목장용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에요. 전답과선이 농지입니다. 그리고 전답과선이 아닐지라도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는 다 농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다만 3년 이상 써야 돼요. 경작을. 그래서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경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농지로 가요.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제외예요. 산은 산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초지법상 초지도 농지가 안 되는데 어쨌든 산은 산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저 산에다가 유실수 심어가지고 3년 이상 쓴 거예요. 그래도 그거 농지 안 되는 겁니다. 과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은 임야는 산지 전용허가 받아야 돼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지만 농지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자, 그다음에 농지의 개량설 부지, 농노부지, 소로부지, 온실 부지 전부 다 농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유상한제 농지법을 출제한다면 소유상한제는 무조건 물어봐요. 그러니까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참고 상속 인허에는 원칙 만이잖아요. 만인데 지금 유유농지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유유농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서 만약에 상속 인농을 했는데 임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임대차 기간 동안은 소유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어요. 유예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고 원칙은 만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서 이제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등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농지의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습니까? 농지의 전세권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아, 민법이 안 된다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뭐.
소작농 방지를 위해서 민법에서 전세권 수리 등기를 막아놨어요. 그러면 농지에 대한 임대차도 소작농 방지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는요, 위탁 경영도 마찬가지고 사용대토도 마찬가지인데 농지법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은 농지를 임대할 수 없습니다. 대원칙이죠. 뭐. 농지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면 농지를 임대할 수 없어요. 근데 일정한 경우는 이제 임대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이때 농지를 임대할 때는요,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문서로 쓰라는 얘기예요. 계약 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농지에 대한 임대차 표준계약서 있죠. 이거 요약집에서도 제가 뺐는데 농지에 대한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거든요.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표준계약서 누가 정할 것 같아요?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부 장관이죠. 이자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농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농지 인도를 받고 시구 읍면장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언제서부터? 다음 날서부터 취득하죠. 이건 주임법 상익법과 똑같죠. 다음 날부터 취득하고. 그러면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돼요.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최단 기간도 보호하거든요. 농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 미만, 5년 미만으로 정하면 그 기간을 3년이나 5년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럼 농지 임대차 계약은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3년 이상. 이게 원칙.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나 비닐하우스용으로 임차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5년 이상 해야 됩니다. 5년 이상이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인삼밭. 5년 이상 해야 되고 비닐하우스 있죠? 이것도 5년 이상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3년 미만이나 5년 미만으로 정했잖아요. 이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묵시갱신이 또 있어요. 묵시갱신. 이거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몇 개월 전? 3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했어요. 그럼 묵시갱신을 하고 그대로 그때는 기간이 3년, 5년으로 갑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를 했는데 임차인이 농업경영에 농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임대차 계약 종료를 명할 수 있어요. 종료명령 나갔잖아요. 종료를 명하면 3개월 내는 종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 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생겼잖아요. 분쟁이 생기면 시군구청장한테 역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주임법 상익법과 아주 골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마찬가지로 농지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이 규정에 위반된 것 모두 무효예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농지 임대차는 지금 숫자 몇과 친합니까? 3과 엄청 친하죠. 일단 3년 이상. 그다음에 3개월 전까지 거절성내 무시적행위를 하고 종료명령 나가도 3개월 내에 종료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요. 일단은 농지 임대차 요즘 잘 내고 있네요. 이해를 꼭 해두세요. 꼭 해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탁 경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농지에 대한 위탁 경영인데 이거 위탁 경영 사유예요. 우리 휴업은 유효를 초과할 수 없죠. 근데 부득이한 사정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갖고 징집, 취약, 입영. 징집, 취약, 질병? 질병, 징집, 취약. 기억나고 있죠? 농업인이 만약에 징집당했다, 질병이 있다, 취약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위탁경영이 됩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경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한 사유가 우리 농업인이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가신데 나아가 선거에 따른 공직에 취임하신대요. 이때는 위탁경영 돼요. 썩은 내가 아주 풀풀 나죠? 풀풀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웃기니까 이게 출제자 잘 물어봐요. 해외여행 몇 개월이라고? 3개월입니다. 그럼 위탁경영 됩니다. 이건 임대사유이기도 해요. 농지 임대사유이기도 합니다. 이거. 아니, 자식 같은 농작물을 놔두고서 내일 비 올까 봐 마늘 뽑아야 되는데 이거 놔두고 해외여행 3개월 간다고요?
참 팔자 좋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위탁경영사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인데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제 판례거든요. 갑과 을이 농지에 대한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을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이거 무효다 유효다? 예? 유효. 민법 시간에 공부했죠? 이거.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대한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건 그대로 유효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 맞죠? 무효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건 유효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첨부할 서면이고 필수 첨부 서면이고 이게 없는데 만약에 농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농지 소유권 취득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농취증이 없는 상태에서 희한하게 농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결국은 무효란 얘기죠, 이거? 무효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을이 매수를 했어요, 농지를. 그러면 농취증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되죠, 을이. 이자에게 농취증 발급하는데 협력하라. 신청권 보유하게 되고요. 이것은 채권자 대입권의 행사 대상이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게 이제 판례 실려 있는 그 얘기예요. 알아보시겠죠? 아니, 거기 지금 7페이지 오늘 유인물 1번 판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밑줄 친 부분. 그 다음에 2번 판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 있는 것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맞죠? 취득 못한다고 그랬어요.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농지에 관한 소유권 있는 것을 취득하였다면 이전 청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알아보시겠죠? 이 부분도 최근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넘어가면 역시 우리는 실무 과목이니까 농취증을 그럼 언제 받아와야 되는데 이 문제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농취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이때는 농취증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농취증 갖고 와라 그랬으니까 6가지 또 따져봐야 되죠.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 따져보는데 매매, 교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농취증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상속으로 취득합니다. 그러면 농취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당연히 필요 없을 테고 판결로 취득하는 거예요.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농취증 갖고 와야 되죠? 이거 토지거래가 대상 들어가듯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경매 주의해야 되죠. 경매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농취증 내야 되죠?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니까. 이거 언제까지 내야 돼요? 농취증. 경매의 경우. 그러면 매각 기일에 낸다. 매각 기일에 낸다. 아니다. 매각 결정 기일에 낸다. 아니다. 대금 완납 시까지만 내면 된다. 언제까지 내야 돼요? 예? 매각 결정 기일까지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각 기일은 입찰한 날짜잖아요. 최고가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 내는 게 아니고 매각 결정 기일까지는 내줘야지만 매각 결정 떨어질 거 아니에요. 대금 완납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농지를 주말 농장료로 취득하는 거예요. 도시민이 농취증이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고 정말 잘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에 의한 취득, 농지 전용 협의. 이거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주말 농장용은 기억했죠? 농지 전용 협의가 있고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가 있죠. 이걸 어떻게 이해되냐면 농지 전용 협의는 농취증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농지 전용 협의는 짱들이 하는 거라고 이해하세요. 짱들이 하는 거.
짱이 누구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를 개발 사업에 쓰기 위해서 협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취득한다면 농지증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 지금 이건 개인이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에 의한 취득은 농지증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 등기가 돼요. 이해하셨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으면 농지증 의뢰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게 되고 그럼 이제 나머지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 있잖아요. 주상공에 있는 농지는 절대 대상 아니에요. 다만 녹지지역만 예외가 있어요. 녹지지역 내 농지로서 만약에 도시개발시설사업에 안 쓴다. 그럼 이때는 농지증 내줘야 되는데 그 도시지역은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들은 다른 용도로 쓸 것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내는 거고 나머지 이제 국이나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면 안 냅니다. 근데 이들로부터의 취득은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농지를 시효로 취득하는 거예요. 시효. 이거 농지증 안 냅니다. 왜 안 낼까요?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공유하던 농지를 분할하잖아요. 그럼 이전 등기 하거든요. 이때도 농지증 안 내요. 이것도 농사를 이미 짓고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다. 합병은 상속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농지증 안 냅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두음자를 따서 여러분들한테 암기시켰는데 지금 암기시키는 게 아니고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게 두음자가 상수도국이에요. 환담공시 합전토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해해 두세요 그냥. 중요한 게 주말농장용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농지주정 허가나 신고는 있어야 되죠. 협의는 아니라고 그랬죠. 꼭 기억하시고 경매농지 취득은 필요 없다는 거. 있어야 되는데 매각 결정일까지 낸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 받으면 농지증 의뢰된다는 거. 이 정도. 그래서 특히 이 정도 이제 노란색으로 써 있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자, 그러면 농지증 대상이냐 아니냐를 다 봤고요. 이제 농지증 그럼 발급 절차. 뭐 이거는 뭐 쉽게 해결하는데 솔직히 발급 절차는 잘 안 물어봐요. 우리 쪽에서. 그러면 농지증 발급 절차는 관할이 좀 특이해요. 이거는. 관할이 누구다? 시구 읍면장이에요. 군수가 빠집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시장군수구청장이었거든요. 근데 농지니까 군수가 빠지고 시구 읍면장이에요. 그래가지고 15회 때 말이에요. 어떻게 냈냐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군수 등이 발급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한다 이렇게 냈어요. 그래갖고 시험지가 찢어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군수가 빠진다는 거 이해두시고 이때 농업경영계획서 첨부하거든요. 첨부하는데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 아니에요. 매수인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이때 농업경영계획서 첨부해야 돼요. 그럼 농업경영계획서 들어가는 내용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장비 동원계획, 인력 동원계획 이게 다 들어가죠. 들어갔고 이거 농업경영계획서 들어봤죠? 개정된 거. 몇 년 보존하라고요? 10년 보존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주의할 점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용도가 똑 떨어지는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용도가 똑 떨어진다는 얘기가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용도 정해졌죠? 나아가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취득하죠. 그럼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할 때 이거 어떻게 쓰겠다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농업계획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등이 실습지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에서 첨부하지 않아요. 용도가 정해진 거죠. 그럼 이때 처리기한은 원칙이 며칠? 4일. 근데 농업경영에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처리기한이 며칠? 2일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도시민이 주말농장료로 농지를 취득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에서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서만 내면 돼요. 농업계획서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면적 딱 확인해 보고요. 현장에 가갖고 직접 농지를 쓰고 있는가 체크합니다. 농지를 쓰고 있다면 농지증 바로 줘버려요. 그냥. 바로 줘버립니다. 면적 기준으로만 적합하면.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4일, 2일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는 참고사항인데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다.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됐다. 그럼 처분해야 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처분할 것을 통지해요. 1년 내 처분하세요 하고 좋은 말로 통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처분해 하고 명령이 나가요. 이때는 기간을 반으로 쭉 잘라요. 6월 내 기간을 정말 처음 명령 떨어지고 이 처분 명령에 불응했잖아요. 그럼 이행강제금 떨어져요. 매년 1회.
농지가액의 20%가 이행강요로 나갑니다. 이건 확정금 20%예요. 그럼 5년만 맞아버리면 100%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농지를 농업경영에 안 쓰잖아요.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1년 6개월이지. 1년 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 그럼 처분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 명령 때리죠? 6월 내 기간을 정해 처분 명령 나가요. 아, 그래갖고 LH공사 광명시 땅 산 거, 그 뉴스 나올 때 그러더만 기자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농지로 안 쓰면 1년 6개월이라고. 그래갖고 저놈이 뭔가 들었구만. 내 속으로 그랬지. 어쨌든. 그리고 매년 20%예요. 그러면 이거 참고사항인데요. 우리 토지거래허가제 이행강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일 먼저 이행강림이 나왔어요. 거기는 3개월 내에 기간을 정하 이행명령 나갔죠. 여기에 불응하면 최고 10%였어요. 근데 이행강림이 두 번째 이제 나왔잖아요. 다 2배지. 처분명령 몇 개월? 6개월. 이행강제금은 20%예요. 확정금이에요, 이거는. 이건 최고 10%. 됐죠? 여기까지. 이게 이제 농지법의 주요 골자고, 우리 쪽에서 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거였고, 농지법을 우리 쪽에서 냈는데 이건 절대 틀리고 오면 안 돼요. 꼭 맞춰야 됩니다. 그래 이제 커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농지법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여기까지는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간 유인물을 제 요약집이 없으신 분은 이걸 잘라가지고 사이즈 맞춰가지고 끼워 놓으세요. 거기다가. 이게. 그러면서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 주임법, 상임법 이 부분을 모두 이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만만치가 않죠? 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한 서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